네, 사실 주식시장 못지않게 우리 채권시장 더 예측이 어렵고 정말 힘들다. 채권시장 딜러들 정말 요새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또 김유수 총재가 어떻게 또 방향을 잡을지 어떤 얘기를 또 내놓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와 함께 지금 이제 5월달 또 이제 금통위에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과연 우리 채권시장, 또 채권시장 투자자들 또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그 전망이 될지 계속 또 우리 김상훈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제 금통위 전격 인하 이후로 요새 좀 채권 쪽으로 이제 기사 같은 거 또 리포트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조금 소강 상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본이 워낙 저렇게 지표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향후 좀 주목할 만한 변수 이런 게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기준금리가 뭐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제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인하가 되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하한 금통위 당일부터 해서 시장금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 전에 워낙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서 선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가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일단 뭐 연속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과 같은 경우도 지난해 7월에도 이제 인하를 전격적으로 하였지만 추가 인하는 한 분기 후인 10월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적어도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분위기입니다. 5, 6, 7, 8, 7, 8 뭐 정도. 그래서 지금 제 이제 전망은 7월이 되면은 대략 이제 6월까지 해서 우리나라 2분기 GDP라든지 그 숫자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이제 그 GDP 성장 경로 전망치에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제 생각보다 나쁘면은 당연히 추가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금리 하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실 좀 이제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관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요새 중앙은행들 보면은 물가 얘기는 이제 다 이제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도 물가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긴축으로 그동안에 이제 유럽도 지금 보면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뭐 전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긴축으로 국가 막대한 양의 이제 정부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너무 긴축보다는 성장으로 좀 가자 하면서 부채를 갚는 다른 방법인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게 인플레를 살짝 유발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뭐 이제 원자재나 이런 가격의 공급 요인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좋아서 내수가 좋아서 이제 그런 수요 요인도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아직 경기가 개선은 되고 있지만 수요가 그렇게 굉장히 강하지 못하면서 그런 압력도 좀 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그 물가 지표를 개편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으로 물가 지표가 지금 사실 체감 물가라는 상대적으로 좀 괴리가 심해졌죠. 그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낮은 물가고 방향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레벨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지금 이제 주요 이 어떤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막대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물 경기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좀 기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일본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근데 이제 호주 뭐 다 지금 예외 없이 지금 막 이스라엘까지 지금 금리 인하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은 글쎄요, 이제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런 최상의 어떤 결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들의 생각인데 지금까지로 보면은 뭐 옛날에 어떤 경제학 논리라든가 이론과는 달리 엄청나게 돈을 풀어도 물가는 별로 이렇게 안 건드리면서 원하는 경기 회복은 조금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결말을
다들 이제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어떻게 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예. 간간히 들리긴 하는데요. 후유증이나 그 후폭풍은 사실 발생은 할 건 같긴 합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그 시기를 봤을 때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초까지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회복이 돼서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회복이 되고 났을 때 이걸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 시장의 그 상황과 뭐 심리라든지 그런 것과 뭔가 이 걷어들이는 정책이 잘 안 맞아지면은 그때 분명히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은 지금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경기 부양도 있지만은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이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온 환율 전쟁 측면에서도 서로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안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국가만 이제 피해를 보니까는 어쩔 수 완전히 없이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욕 엄청 얻어먹잖아요. 예, 김준수 총재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약간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스타일 때문에 좀 예. 약간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중앙 입장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뭘 또 내리냐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왜 우리만 안 내리냐 이렇게 예. 되니까 이제 아주 그냥 예. 뭐 보기에 대한 할 예. 말이 없이 무슨 통뼈냐 이렇게 예. 되니까 네, 상당히 좀 이상하게 왜 통화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건지 예. 저도 참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만 자 같은 맥락에서 자 일본이 0.9% 1분기 GDP 나왔어요.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라 이거 봐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예.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보여주자. 예.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부분은 좀 그래서 어떻게 좀 우리가 그 좀 봐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내 경기가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한 1.8% 네. 정도 저희 성장을 그렇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YY로 전년 대비고요. 전기비로는 2분기도 1분기와 비슷한 한 0.9 정도 그 예상하고 정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월 금통위 정도가 되면은 7월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7월 금통위 때 정도 되면은 대략 한국은행에서는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일단 이 그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가 일단 첫 번째 그 추가 통화 정책에 대한 그때. 조건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엔저가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은 이제 계속 뭐 그쪽인데 그 정도가 있어서 지금보다 더 이제 뭐 레벨이 심해지느냐 안 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피해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생각보다 하늘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개선이 안 되고 엔저가 더 심해지면은 아마 또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지 여론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추가 통화 정책 변화는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통화 정책이 여론에 많이 좌우가 되는 측면이 있긴 있나요, 원래? 그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저도 이번 통화 정책 금통위 결정만큼 일반인 네. 분들이나 일반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정은 사실 뭐 동결이든지 인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분이 시장하고나 아니면 좀 그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정에서 네. 좀 얘기를 잘 듣는 척하면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안 듣겠다 이러면서 네. 또 이제 참 역시 소통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나 그죠? 자 이제 이 채권 전망할 때 이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이렇게 못 내렸느냐? 사실 뭐 속편하게 생각해서 뭐 이웃 나라 내리니까 우리도 내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욕도 안 먹고 참 네. 좋았을 텐데 그런 고민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기축통화 이 나라에서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면 네. 우리도 따라서 바꿀 수밖에 네. 없는 게 현실인데 그때는 우리가 훨씬 더 후유증이 크고 네. 우리가 또 더 많이 휘둘린다 외풍에 뭐 네. 이런 식의 고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자 이제 조기의 출구 전략이 얘기가 이제 미국이 이렇게 계속 막 증시가 지금 뭐 네.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러면은 그쪽 여론은 야 이렇게 좋은데 이제 좀 출구 전략 좀 네.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도 해요. 네. 그쪽 여론은 네. 어떻습니까? 좀 이게 또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네. 조기 출구 전략 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여전한 지금까지 스탠스가 유지될까요? 예, 그 하반기에 있어서 가장 뭐 이슈는 네. 이제 주요국 특히 미국에서 출구 전략이라고 이제 언급들이 되지만 사실 긴축 지금까지의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것은 상당히 그것은 오래 뒷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풀었던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덜 푸는 쪽으로 덜 풀고 풀었던 돈을 덜 풀고 그러고 나서는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쪽으로 가다가 실질적인 뭐 금리 인상이나 긴축은 그것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야 이제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돈을 풀었는데 이것이 그 푸는 것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좀 그러니까요.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펀더멘탈이 괜찮아졌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네. 전 세계에서 많이 풀려 있는 돈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많이 들어왔는데 돈들이 그 돈들이 이제 다시 빠져나가면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환율 변동성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더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 때도 연준에서 그렇게 본격적인 흡수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않지만은 다만 이런 그런 좀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흡수를 할까 하는 전망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자칫 또 이 외환 시장 환율에 또 이게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채권 수익률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빠진 이후로 조금씩 네, 또 이제 올라가고 반등하고 예.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또 바로 또 인하하기보다는 네. 좀 더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분기 GDP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지표라든가 뭐 성장률 이런 거를 같이 좀 보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요새 이제 요새 제가 이제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회사채 약간 얘기인데 이 STX라든가 지금 막 그 웬만한 대기업들까지 지금 막 네. 팡팡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게 하나의 기회로 보는 건지 특히 건설회사들 최근에 네. 아주 극심한 좀 유동성 위기 네.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국채라든가 웬만한 좀 이제 우량한 채권들은 워낙 지금 많이 이제 빠져가지고 네. 금리가 이런 어떤 그 회사채 쪽으로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부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STX 저런 거 보면은 조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어떻습니까? 저 이 여러 가지 이게 기금들 이 채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보험사도 그렇고 여전히 좀 이제 우량채, 국공채 위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회사채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금리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들은 너무 이제 낮아져서 기관 투자가들이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좀 어려운 지경입니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절대 레벨 자체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그 국채나 안전한 채권보다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를 안고 그 높은 수익률을 쫓는 이제 크레딧물 뭐 공사채라든지 아니면 공사채. 은행채에 그 다음이 이제 회사채가 되겠는데요. 회사채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소위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여지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계열사 그룹들 그런 쪽은 사실 좀 계속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양극화죠 이제 보면. 양극화. 그러니까 회사채 내에서도 우량하고 괜찮은 쪽들은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금이 필요해서 구해서 발행을 하거나 그렇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좀 어려운 업종이나 어려운 기업들은 좀 오히려 수요가 없으면서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좀 당분간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극화다. 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채권을 안 찍어서 문제고 필요가 없죠. 자금. 근데 채권을 찍어내는 기업들은 사는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참 그런 어떤 뭐라 양극화는 뭐 어느 때나 있었던 건데 요즘 들어서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STX 뭐 초기 과정 이런 거야 좀 문제도 많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뭐 회사채 시장만 잘 돌아가고 회사채만 잘 발행되면은 사실 막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제. 차원 롤오버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참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보험사들 정말 어떻게 이제 그 자금을 운용해야 될지 뭐 국공채 답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제 6월 앞두고 있고 이제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 상당히 좀 이게 예측 불허의 어떤 움직임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자, 우리 하반기 시장은 채권 시장은 역시 이제 뭐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크게 볼 때 좀 우리 하반기 채권 시장 좀 주목해야 될 변수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쪽은 일단 그 미국의 이제 그 통화 정책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느냐 그 부분이 이제 해외 쪽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또 펀더멘탈과 연결돼 있는 게 일본의 엔저가 어느 정도 가면서 이게 국내 펀더멘탈을 지금 전망은 이제 상저하고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좀 민망하고요. 상저 하중 정도에서 국내 성장률이 올해 뭐 상반기에는 2% 조금 안 되고 하반기에는 2%뭐 후반 3% 가까이 되면서 연간으로 2% 중반 정도만 되면은 뭐 상저 하중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사실 추가 인하는 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하단이 조금 제한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또 돌발 변수나 악재가 생기고 국내 펀더멘탈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해지면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생기면서 시장 금리는 하락 전환할 텐데 일단 뭐 현재로서는 앞쪽에 전자 쪽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그 자금 쪽에서의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변수는 앞서도 뭐 말씀드렸듯이 돈은 굉장히 시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은 많은데 이게 돈도 양극화로 돼 있는 거예요. 안 돈다는 거죠. 예, 돈이 안 돌고 지금 대기업들이 국내 GDP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들이 작년 그리스 사태, 남유럽 사태 이후로 설비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안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이 자금들이 또 채권시장 안전자산 쪽으로 그 돈들이 오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지려면 변수가 기업들이 뭐 정부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든 해서 설비 투자에 다시 나서느냐. 설비 투자에 나서면 자금은 이제 좀 아무래도 이동을 하겠죠 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나서면 이제 주식 쪽에는 좀 호재가 되겠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주식도 주식이지만은 자금에서 제가 보고 있는 변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이 채권 쪽에 지금 너무 많이 머물러 있는 단기 부동화돼 있는 자금들이 좀 이동하면 그러면 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예. 부동산 시장하고 돈이 안 가잖아요, 요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 스튜디오가 있는 하나대투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과 상반기 채권 시장 또 움직임, 그다음에 하반기 어떤 전망, 또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뭘 주목해야 될지 한번 좀 잘 짚어봤습니다. 자, 김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연휴 때 또 근무하신다고 또 한다는데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